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챕터 8 The Urinary System 비뇨계통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뇨계통의 해부학적 구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비뇨계통의 각 구성원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콩팥 기능의 조절과 항상성 유지 기작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에서 휴먼 올간 시스템, 사람 기관계 중에 유리너리 시스템, 비뇨계통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이전 시간에 학습하였던 소화계통에 이어서 이 먹는 것, 인풋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나요? 이어져야 되죠? 아웃풋, 그러니까 배출이 되어야 하죠. 소화계통을 통해서 먹은 것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은 것들이 100%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죠. 이 남은 것들은 이제 이 비뇨계통이라는 이 시스템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그 비뇨계통에 해당하는 것은 키드니, 신장입니다. 콩팥, 그 다음에 유리터, 요관, urinary bladder, 그러니까 방광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리스라는 이제 요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뇨계통에서 해당되는 그런 해부학적 이 기관들을 대충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려볼 텐데, 자, 여러분은 이 소변과 응가 중에서 어떤 것이 인체 생리학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자,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을 해 보셨나요? 아리송한 문제 같지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하루라도 소변을 참아본 사람이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요. 굳이 따져본다면 소변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소변은 하루라도 배출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소변은 하루라도 배출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암모니아 독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암모니아가 체내 그 독성 농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혈액 내에는 이 암모니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바로 이 하이퍼 암모니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이퍼 암모니미아라고 하는 고암모니아 혈증 질환이 이제 유발될 수가 있는데, 이 질환은 여러 증상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목록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제너럴한 것은 이제 growth retardation, 그러니까 성장 지연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hypothermia라고 하는 저체온증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이 장기들에서, 그러니까 기관들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추신경계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브라인에서는 이 고암모니아 혈증에 의해서 공격성이라든지 무기력 증상 또는 혼수 상태, 코마 상태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그 화학식을 보면 이 NH4, 이 암모늄이 그 키토글루타르산과 반응을 해서 이제 인체의 그 우리 브레인에서 이 우리 뇌에서 그 세포 밖에 이 글루타메이트, 그러니까 글루탐산의 양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뇌에서는 이 글루탐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증가된 글루탐산은 그 NMDA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NMDA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결과적으로 ATP를
사용하는 소듐 포타슘 ATPase, 그러니까 즉 나트륨 칼륨 펌프를 활성화시키게 돼요. 그러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활성화되면 ATP를 많이 사용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ATP는 이제 고갈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 암모니아 독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TP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우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ATP가 고갈되면 어떻게 되죠? 신경세포들이 이 브레인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겠죠. 따라서 경련과 혼수 상태 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암모니아는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러나 이제 건강한 인체의 간, 리버는 대부분 암모니아의 그 독성이 적은 유리아라고 하는 것은 요소인데요. 이 요소로 이제 전환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콩팥이나 것, 그래서 이제 이 암모니아가 증가하게 되면 간에서 이 유리아 사이클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유리아 요소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간 부전이라든지 이런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암모니아가 높아졌을 때 제대로 이 요소로 전환을 잘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암모니아가 체내에 축적이 되고요. 그러면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 하이퍼암모니미아라고 하는 고암모니아 혈증으로 인해서 발작이라든지 코마, 심지어는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배설기관은 먹고 소화하는 것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절대 덜 중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배설기관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몸속 단백질이 이제 분해가 되면 아미노기라고 하는 이 아미노기가 암모니아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포유류나 양서류에서는 이 간 조직에서 아까 제가 여기 언급한 바와 같이 아모니아를 유리아라고 하는 요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소는 이제 신장, 콩팥에 보내진 다음에 이제 체외로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 되죠. 오른쪽 그림은 암모니아를 요소, 최종적으로 유리아 요소로 전환하게 되는 그런 유리아 사이클, 요소 회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요소 회로라고 하는 이 연쇄 효소 반응을 이제 여기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네이비 컬러의 그 폰트 글씨체로 적혀 있는 여기 번호가 달려 있는 요거 1번, 2, 3, 4, 5, 6 번호가 달려 있죠. 요것들은 바로 이 요소 회로의 그 핵심이 되는 그런 효소들입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방금 전에 제가 포유류와 양서류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해서 배출을 한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물고기와 조류, 새, 어류와 조류는 어떨까요?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자, 보시면 이 단백질이라든지 핵산에서 나오는 이런 질소 노폐물들이 이제 처리 방법이 어류나 포유류나 조류나 각각 다르다는 것을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우선은 어류는 암모니아 형태로 전환이 되고 포유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소죠. 그 다음에 조류는 요산입니다.
자, 요소는 포유류에서 이렇게 전환하는 요소는 독성이 없는 대신에 그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충류라든지 조류들은 이 암모니아를 조금 더 그 에너지가 소비가 덜 되고 시간이 조금 더 짧게 잘 걸리는 그 효율적으로 요소 대신에 이 요산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저는 집에서 그 조그마한 열대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어항에 이제 물갈이를 제가 바빠서 며칠 놓치게 되면요. 그 물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겠죠. 어류는 암모니아 형태로 그대로 내보냅니다. 따라서 이제 어항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물에서 암모니아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암모니아는요, 독성이 강한 편이고요. 요산은 독성이 암모니아보다는 적지만 산성입니다. 혹시 자동차나 콘크리트 계단이나 이런 콘크리트 조형물에 이제 새똥이라 하죠. 새 배설물이 오랫동안 닿아 있으면 부식된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이러한 그 새 배설물은 자동차의 그 페인트나 문화재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배설물의 요산의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요산이 바로 산성 성분이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 지나치게 그 많은 이 유릭 애시드, 요산이 생기게 됩니다. 통풍은요, 바로 이 체내의 요산의 증가가 원인입니다. 통풍은 주로 이제 그 관절의 용골, 용골이나 뭐 힘줄 또는 주위 조직에 이렇게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하게 되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절에 지금 요산 결정체가 막 축적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이 이제 동반되는 것이 바로 통풍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신체에서 배설되는 그 주요 대사노폐물들과 그 다음에 기타 물질들에 대한 해당 물질, 화학 물질들과 또 그 기원, 그리고 이 배설 기간이 정리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암모니아, 그 다음에 요소, 요산은 방금 전까지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질소를 함유한 노폐물들이고요. 그 외 물질들에 대한 정보는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개별 학습을 통해서 읽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유리너리 시스템, 비뇨계통의 구성원에는 콩팥, 요관, 방광, 요도가 있고요. 각각의 해당 기능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개별 학습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배설계통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의 해부학적 용어를 알아두시기를 당부드려요. 먼저 그 신장 또는 콩팥이라 하죠. 키드니, 콩팥은 이 혈액 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요. 또 혈액의 그 수분과 이온 농도의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혈액은 그 레날 알터리라고 하는 콩팥 동맥을 통해서요. 이제 콩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콩팥 동맥들은 또 이제 나뉘어져서 그 수백만 개의 이 콩팥 단위, 네프론이라고도 하고요. 이 네프론으로 이제 혈액을 이동시켜요. 콩팥 단위, 이 네프론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 소변을 이제 생성하게 되고요. 이 소변은 콩팥에서 그 유리터, 그러니까 요관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urinary bladder라고 하는 방광으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은
최종적으로 그 유리스라라고 하는 요도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죠. 그 여기에 보시면 이 콩팥의 이제 단면도에서 여기 네모가 있는데요. 이제 좀 작게 되어 있는 이 네모가 바로 이제 네프론입니다. 콩팥 단이라고 하는 이 네프론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네프론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네프론들은 이 콩팥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광염은 방광과 요도를 포함하는 이 하부 요로의 세균 등에 의해서 이제 감염된 감염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광염은 요로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발생 빈도가 높아서 그 전체 여성의 40에서 50%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흔한 질환입니다. 2016년 기준에 그 20대 이상 60대 미만 연령층의 그 방광염 환자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13만 명 약으로서 남성 환자가 4만여 명 정도인데 반해서 여성 환자는 무려 24배라는 이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광염은 왜 남성 환자보다 여성 환자에게 더 많을까요? 바로 여기 참고 그림인데요. 자, 왼쪽은 이제 남성의 그 요도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은 여성의 요도입니다. 자, 이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 때문인데요. 여성의 요도의 길이는 약 4cm 정도라면 남성의 그 요도의 길이는 약 15에서 20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성의 요도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이제 방광으로 그 세균 감염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 요도가 그 질과 그 항문에 근접하게 위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방되어 있죠. 따라서 세균이 요도를 통해서 침입하기에 더 용이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광염은 항생제로 이제 치료할 수 있지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 요관 및 이제 콩팥으로 확산되어서 심각한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콩팥의 해부학적 세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콩팥은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바깥쪽은 레날 콜텍스라고 해서 콩팥 겉질 부분이고요. 이 안쪽 부분은 레날 메돌라라고 해서 콩팥 속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는 요 전체 부분이 여기 확대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바로 네프론이라고 하는 콩팥 단위이고요. 이 네프론은 이제 크게 토리 또는 사구체라고 하는 이 바로 안쪽에 있는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 네트워크와 그리고 여기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 요세관으로 이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세관은 세 개 부위로 구분이 되는데요. 1번 이제 토리 쪽 곱슬세관, 여기 2번 콩팥 세관고리, 3번 먼 쪽 곱슬세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보험원 주머니라는 거 있습니다. 이 보험원 주머니는 이 요세관의 시작 부위에 있는 이 캡슐 모양의 주머니이죠. 그래서 이 소변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 토리에 있는 이 혈액을 이제 여과하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래서 이 보험원 주머니가 이제 바로 이 토리를 둘러싸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 레날 아터리라고 하는 이제 콩팥 동맥으로부터 오는
arteriole은 이제 세동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제 콩팥 동맥에서 이렇게 혈액이 와서 이 세동맥을 거쳐서 온 혈액들이 이제 토리로 이제 도달을 하고, 이 토리에서 이 혈액들이 이제 보호먼 주머니를 통과하면서 혈액의 여가가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테이블은 콩팥 단위의 구성원과 기능에 대해 다음 표에서 이제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네프론의 생리작용을 세 개의 이제 과정으로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토리 여가, 둘째 콩팥 요새간 제흡수, 셋째 콩팥 요새간 분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 과정 모두 혈액의 여과에 기여하고요. 이 토리 여과는 물, 그 다음에 이 소듐 클로라이드,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이온,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을 물리적으로 여과하는 기능을 합니다. 콩팥 요새간 제흡수는요, 이 요새간으로부터 이제 이 혈관으로 수분, 이온, 그 다음에 소듐 클로라이드, 포도당, 아미노산의 제흡수가 이제 일어나고요. 이제 요새간 분비는 혈관으로부터 콩팥 요새간으로 바로 수소 이온, 그리고 일부 약물과 독소 등의 분비가 일어납니다.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항이뇨 호르몬 또는 AD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이 있습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은요, 바로 내하 수체에서 이제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은 이제 이 콩팥 위에 여기 부분에 있는 부신의 이 겉질, 겉부분인 부신 겉질 또는 부신 피질에서 이제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커피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에탄올, 즉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시 커피나 술을 마셨을 때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를 이제 인체생명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콩팥의 생리학적 기능과 또 수분 제흡수 조절에 대해서 배웠죠. 카페인은 토리에서의 혈압을 이제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으로부터 이 수분의 배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제 소변의 생성이 증가되어서 결국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것이죠. 에탄올은 그러니까 이제 술에 많이 있죠. 이 술의 알코올이 바로 에탄올인데, 이 에탄올은 이제 내하 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럼 아까 저희가 배웠던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콩팥에서 수분의 제흡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소변의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 배설기관과 비뇨계통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자, 배설되는 대사노폐물들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비뇨계통에서는 이 콩팥의 해부학적 구조와 또 네프론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개별 학습을 통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메일 또는 LMS에 남겨주시고요. 시간 되는 대로 제가 회신 드리겠습니다. 강의에 집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